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자신 있고 자기의 영혼을 가르는 마인드가 돼 있을 때 창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이면 창업하지 마시고요. 한국에 창업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요. 특히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나도 해도 돼? 자제하시고요. 엠브레인 편집주의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엠브레인의 최종 보스 최인수 대표님 모시고 창업이 기본적으로 불황 때 시작했어요. 불황의 대처법, 그에 대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 대처법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트렌드 모니터 1저자로 나오신 건데 그 책이 사실 B2B 기업에서는 별 필요가 없잖아요. 네. B2B 그렇죠. 하는 회사에서는 비즈니스 영업이나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네. 왜 책을 내겠다, 대중서를. 더 편하게 얘기하면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그 얘기죠. 맞아. 사실은 이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을 내기 시작한 게 책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죠. 엠브레인이라는 회사가 마케팅 리서치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마케팅 리서치라는 게 결국 기업에서 어떤 궁금한 이슈가 있을 때 신제품을 내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어떨까, 가격을 얼마로 해야 잘 팔냐, 이런 것들 궁금한 게 있을 때 소비자들한테 물어서 그 궁금함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만 궁금해야지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생각과 태도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엠브레인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무모하게 시작을 했죠. 2008년도쯤에 이 소비자 리서치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소비자들한테 서베이를 계속 하게 됐죠. 1년에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의 자체적인 서베이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데, 이거 데이터만 쌓아놓고 그냥 이렇게 놔둘 거냐. 물론 이제 이거를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긴 하지만, 그 데이터 쌓인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걸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이제 이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에 시작이 됐고, 의미 있게 이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좀 깔려 있으신 건데, IMF 시기였는데 굳이 창업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창업 스토리는 사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럼 제가 96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실 대학 교수였어요. 과거에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래도 대학교에 웬만하면 교수로 갈 수 있어서 그걸 기대하고 했는데, 제 윗선배까지는 대학교를 잘 갔는데 저부터 안 되더라고요. 책도 쓰고 시간 강의도 하면서 계속 이제 대학교 자리 나기 했는데 안 나와서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결혼했고 애도 있었으니까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러고 해서 삼성의 SDS에 취직을 했어요. 출근하기 전주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안한데 IMF 때문에 삼성에서 신규 인원 충원을 다 동결했다. 미안한데 다음 기회를 보자. 좀 황당해졌죠. 대학 교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성장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다가 같이 이제 창업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근데 그 창업 아이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창업을 해보자. 98년 1월부터 이제 창업 준비를 했어요. 사업 계획서도 쓰고 창업 경진대회 나가서 사업 계획서 제출하고 가서 투자 받으러 투자자들 찾아가는데 다 아이템 좋다 그러면서 투자해달라 그러니까 절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살살 꼬셔가지고 집사람이 개 탄 거 3천만 원 들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을 리서치로 잡은 게 사실 아카데믹 백그라운드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으신 거랑 관련이 있겠네요. 사업 계획서도 메인이 그건데요. 대규모의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창업을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야 되겠다 이 창업이 아니고, 지금보다 한 20년 넘게 앞서서 빅데이터 비즈니스로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창업을 했고, 그 빅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패널을 모으고 그 패널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데이터를 계속 궤도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창립기념일 행사를 10월 12일 날 12일이죠. 하잖아요. 네. 2024년도에 이제 26주년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98년 10월 12일의 의미가 뭐죠? 사실은 창업한 날이 아니고 돈 나온 날인가요? 아니요, 사업자 등록증 나온 나온 날입니다. 날. 왜냐면 8월부터 사무실 얻어가지고 막 뚝딱뚝딱 인테리어하고 막 못 받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때가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10월 12일 날이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나온 날이구나.
10월 12일을 창립 기념일로 삼고 있죠. 98년도에 창업하셨는데 이게 굉장한 불황 때였잖아요. 네. 지금도 사실 불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네. 많아가지고 네. 98년도 대비해갖고 지금의 뭔가 창업하실 분들한테 미리 좀 준비할 게 있을까요? 사실은 98년도에 창업할 때는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았고 한국 경제도 안 좋았지만 창업 환경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진짜 인건비가 쌌어요. 뭐 젊은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회사에서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회사에 취직 못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뭐 연봉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무실도 공실이 많아서 사무실 임대료도 되게 저렴했고 나라에서도 이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벤처인들한테 좀 지원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금도 많았고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천만 원 정부에서 창업 자금으로 지원을 해줬고 또 기부에서 1억을 또 대출 물론 이제 그 우리 장모님이 보증은 했지만 대출을 해줘서 사실은 1억 6천만 원이 이제 창업 자금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그 당시는 굉장히 좋았다. 근데 그 당시는 또 시장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의 인건비가 대졸 초임 임금이 일본보다도 훨씬 비싸요. 일본보다 한 20에서 30%가 비쌉니다. 서울의 이 임대료도 사실 장난이 아니고. 근데 창업 환경은 98년보다는 훨씬 좋은 건 사실인데 단지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인프라가 사실은 굉장히 구조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 비용도 그렇고 임대, 인건비. 예. 그 기본적으로 다 고정 비용이네요. 고정 비용이죠. 고정 비용이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창업하면 뭐 기술 창업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고급 기술자들의 인건비 눈높이는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AI 쪽으로 가면 뭐 장난이 그렇죠. 아니라서 사실은 저희 같은 회사에서도 AI 전문가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거기서 조금 파생해갖고 지금까지 한 26년 이상 네. 그 리서치 비즈니스가 중심 메인이었는데 네. 지금 리서치 비즈니스가 AI 시대를 맞아갖고 네. 이게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단계잖아요. 네네. 지금 리서치 업황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리서치 업황 자체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게 한국의 리서치 시장이 그 성장한 게 98년도부터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하고부터 계속 맞아요, 성장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성장하다가 2020년 요때부터 이제 좀 정체기를 맞고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플랫하게 지금 가고 있고 그 성장이 없다는 거지 사실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더 커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시장은 서베이에 의한 그러니까 소비자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어떤 리서치가 아닌 빅데이터라든가 이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AI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성장은 하겠지만 그 성장의 몫은 이제 AI와 빅데이터의 몫일 거고 AI 빅데이터 그렇다고 이 서베이 시장을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의도에 의해서 물어보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자기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자기 입맛에 맞게 가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리서치 데이터가 좀 밸류가 있네요. 그 밸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줄거나 없어지진 절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랫하게 가고 여기에 더 큰 성장이 빅데이터와 AI로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결국은 하고 리서치 있어요.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결합을 또는 이 관계 설정을 해야 네.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98년도의 경제 상황이나 전체적인 국가 분위기랑 네. 지금하고 좀 다른 측면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98년도 상황하고 2024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네.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는 멘트 몇 가지만 좀 해주시면. 가급적이면 창업하지 마시고요.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게 아, 있잖아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전쟁터지만 밖은 밖은 지옥이. 지옥이라고. 사실은 비즈니스로 창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자신 있고 자기의 영혼을 가로낼 마인드가 돼 있을 때 창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창업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요. 기술이 좋으면 잘 팔릴 거다.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기술이 좋다고 절대 잘 팔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네.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서 유념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어요? 시작할 때 잘 팔리는 제품을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내 기술이 좋다고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거시적으로는 대중적인 수요나 이쪽에 대한 감각이 먼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팔릴 제품 이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기술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굉장히 초반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시장이 잘 안 사주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클라이언트들이 새로운 거를 테이크하는 게 굉장히 박해요. 뭐 새로운 거 나왔다고 그걸 바로 테이크하는 거 절대 없거든요. 기존 거와 계속 비교하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온라인 리서치라는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지만 온라인 리서치가 오프라인 리서치를 넘어서서 성장기까지 가는데 한 최소한 5, 6년의 시간을 허비를 드렸고 그때까지 버티기 위한 자금도 필요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존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